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데이터 컬렉션 타입입니다. 데이터 컬렉션 타입은 이전에 우리가 리스트를 배울 때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리스트 외에 set, tuple, 딕셔너리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하는 클래스 타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룰 우리 내용은 데이터 컬렉션 타입이라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컬렉션 타입이 한번 언급이 됐어요. 리스트 때. 이번 챕터에서는 리스트 외에 셋이라든지 tuple, 딕셔너리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하는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 클래스 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리스트인 경우에 여러분들 많이 자주 활용을 하고 있을 텐데 셋이나 tuple, 딕셔너리도 나름의 특징이 있고요.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한 용도가 부합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습 자료는 practice 14 데이터 컬렉션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고 바로 우리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만나도록 하겠어요. 리스트 타입이라고 얘기했어요. 인티저, 플로트, 불린, 스트링과 같이 데이터 타입이었는데 리스트는 특이하게도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니 그때 우리가 이런 걸 collection of data 혹은 데이터 컬렉션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리스트인 경우에 우리가 처음 살펴본 예는 보는 것처럼 2주 동안 발견된 볼의 숫자였고요. 보는 것과 같이 정해진 괄호로 시작을 하고 끝나고 그 안에 이제 값들을 넣고 쉼표로 띄웠던 거를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타입이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클래스다. 그래서 우리가 whale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만들면 이것은 리스트 객체가 되고 각각의 값들은 보는 것과 같이 정수라 그러면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5 그리고 정수 타입이다. 이거에 주소값이 있는데 리스트는 이것들이 전부 다 또 모인 하나가 있을 때 이거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것이 리스트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set이라는 건 무엇이냐? set이라는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집합입니다. 집합.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관심 있고 사람이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 문제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실 세계 속에서 리스트를 사용해서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학의 집합은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은 인간 세계의 수학 속에 있는 집합을 그대로 파이썬 언어 안에서 구현하고 있어요. 집합의 특징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간 세계에 있는 집합의 특징, 집합에 있는 항목들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2개 이상의 항목이 같은 값을 가지면 사실상 하나의 값으로 처리를 하니 이런 것이 이제 unordered 돼 있다. 집합에 있는 항목은 순서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집합에 2개 이상의 중복된 값이 있으면 그냥 하나로 처리하기 때문에 중복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 vowels 그래가지고 모음을 처리하고자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집합의 시작은 이렇게 브레이스로 열고 브레이스로 닫습니다. 리스트처럼 항목을 나열하고 쉼표를 구분하는 건 동의를 해요. 자, 근데 보게 되면은 vowels 그리고 a가 3개, 그 다음에 o가 2개 중복되게 한번 값을 주면 vowels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중복성을 제거하고 I, A, E, O, U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I, A, E, O, U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집합을 하나 만들고 중복된 엘리먼트가 있는 또 다른 집합을 만들었을 때 비교를 하면 중복된 것들 다 제거하고 얘도 IAO, 얘도 IAO로 같다라고 나와요. 순서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항목만 존재하면 동일한 집합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변수의 타입을 보면 집합이라고 나오고요. 타입 안에 보는 것과 같이 실제로 집합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브레이스의 열고 닫음과 엘리먼트를 쓰면 집합이다 라고 나옵니다. 글자 외에 숫자 항목을 포함하는 집합을 표현해도 마찬가지로
집합 클래스다 라고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집합 기호 브레이스를 열고 닫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스트도 empty 리스트가 있고 스트링도 empty 스트링이 있었죠. empty한 셋을 만들 때에는 앞쪽에서는 empty 리스트를 이렇게 괄호를 열자마자 닫았는데, 집합은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레이스를 열고 닫았다 그래서 비어있는 집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set, 집합의 타입 이름을 쓰고 괄호 열고 닫아서 입력 파라미터 없이 빈 항목을 준 집합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set 괄호 열고 닫은 이 형태를 타입에 집어넣으면 비어있는 집합이다. 그리고는 이제 set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합을 처리할 수 있고요.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 3, 2호 이런 값을 가진 리스트를 set 데이터 타입을 함수 이름으로 써서 입력 파라미터로 주면 2가 중복된 거가 제거된 후 2, 3, 5의 집합이 만들어진 거를 또 볼 수가 있고요. 앞쪽에서 본 것처럼 집합 항목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주고 거기서 이제 집합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 반복문에서 봤었던 range도 사용할 수 있어요. range 5 그러면 0에서 4까지의 항목을 가지는 집합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입력 파라미터가 하나죠. 보는 것과 같이 2, 3, 5 3개를 주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납니다. 컴퓨터 메모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3, 5, 2 3개의 값을 갖는 리스트, 결국은 3, 5, 2의 값을 갖는 3개의 항목인데, 이렇게 리스트를 집합으로 주면 3, 5, 2 3개의 항목을 갖는 집합을 만들 수가 있고요. 2, 3, 5, 5, 2, 3 모든 숫자가 다 한 번씩 중복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 3, 5죠. 이렇게 되면은 리스트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중복된 항목을 제거한 집합 3, 5, 2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합은 이미 수학에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합에는 굉장히 다양한 연산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두 집합의 공통 분모를 찾기도 하고 합을 계산할 수도 있고, 한쪽에는 속했지만 한쪽에는 속하지 않은 것들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렇듯 수학의 집합과 관련된 연산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이들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항목을 더하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차를 계산하기도 하고 교집합을 계산하기도 하고 어디에 속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유니언인 경우에는 이제 합집합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오른쪽 예를 들면 10인 경우 range 10으로 0에서 9까지의 값을 가지는 집합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row는 지금 보면 0, 1, 2, 3, 4, odd는 1, 3, 5, 7, 9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을 또 만들었는데, row에다가 9를 더하면 보는 것과 같이 0, 1, 2, 3, 4에 9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row와 odd의 차이를 계산을 해라. 그러면 row가 이렇게 6개, 그 다음에 odd가 보는 것처럼 5개가 있어요. row에는 속해 있지만 odd에 속해 있지 않은 거를 추출하면 1, 3 빠지고 9까지 빠지네요. 0, 2, 4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셋인가 아닌가, 슈퍼셋인가 아닌가, 항목을 지우는 것도 있고 유니언 이렇게 합집합하는 것들, 완전히 없애는 것들, 이런 식으로 파이썬은 수학에 있는 집합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에 있는 집합을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서 무엇 하고 싶은지 수학 공식을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파이썬의 set 클래스의 메소드만 잘 찾아서 호출하면 됩니다. 앞서에서는 이제 메소드, 즉 영어 단어가 있는 메소드명 중심으로 이렇게 작성했다 그러면 동일한 의미로 연산자도 존재해요. 그래서 집합 하나에서 집합을 빼서 차이를 구하는 거 있고요. 이 오화 연산자 하면 합집합을 구하는 거고, 포함되어 있다 아니다를 크거나 같다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편안한 대로 왼쪽에 있는 메소드 이름을 호출해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호 연산자를 사용해도 둘 다 동일한 의미로 동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 오른쪽에 있는 observations.txt 파일이 있고요. 예측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항목을 끄집어내서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배웠던 이제 파일, 그래서 observations.txt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파일 객체를 observations 파일에 넣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는 집합을 bird observed에 넣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항목을 하나씩 읽어들어서 라인에 넣고 라인에 앞뒤 빈칸을 제거했네요. 처음엔 캐나다 구스가 들어오겠죠. 캐나다 구스가 들어온 게 이제 bird에 들어가면 bird가 현재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집합 자체는 이미 중복을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집합에다가 add 메소드를 넣어서 bird를 넣으면 캐나다 구스가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구스를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집합인 경우엔 그냥 두 번째 건 무시하니까 보는 것처럼 파일을 열어서 집어넣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 bird observed에 캐나다 구스, 롱테일드 제거, 스노우 구스, 그 다음에 northern palmer가 들어간 거를 아마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은 우리가 순서와 상관없이 중복되지 않은 값을 관리하는 수학의 집합, 이걸 파이썬이 구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튜플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스트링을 한번 좀 다시 리마인드 해보려고 그러는데 스트링의 특징이 뭐가 있었나요? 일단 인덱스를 가지고 스트링 안에 있는 각각의 문자에 접근은 가능하지만 각 글자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스트링에서는 글자가 주어진 순서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그래서 immutable 하면서 ordered였고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필요하면 슬라이싱해서 끊어내가지고 새로운 스트링을 만들거나 하는 거는 가능했죠. 요것이 이제 immutable하고 ordered라는 것이 이제 스트링의 특징이었는데 튜플도 그러합니다. 튜플은 좀 낯설 수 있는 형태인데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괄호의 모양으로 시작을 하고 닫습니다. 그리고 뭐 리스트가 됐던 셋하고는 비슷하게 항목들을 이렇게 쉼표로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튜플의 형태입니다. 여러 개의 값이 그냥 들어가 있고요. 값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큰 특징이고 슬라이싱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쳐다보면 이 괄호라는 것이 우리가 그 조건 계산하거나 했을 때 우선순위를 주기 위한 이런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따라서 파이썬이 이 튜플에서 사용하는 이 괄호를 이게 튜플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조건이나 이런 어떤 값을 묶은 건지 좀 헷갈려 해요. 따라서 여기 보는 것처럼 그냥 8 괄호 열고 8 하나 쓰게 되면 요거의 타입을 보게 되면 그냥 인티저가 나옵니다. 파이썬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8을 튜플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값이 하나인 8이 있을 때 하나더라도 쉼표를 줍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의 엘리먼트만 들어있는 튜플 일부러 이렇게 쉼표를 줘요. 그렇게 해서 타입을 확인하면 튜플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으니 5 더하기 3을 괄호 열고 닫으면 우선순위를 먼저 줘서 5 더하기 3, 8을 계산한다는 거지만 여기 쉼표를 하나 더 찍으면 8이 들어가 있는 튜플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분명히 empty 튜플은 괄호 열고 닫는 건 맞는데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이것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글자나 숫자인지 아니면 튜플인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항목이 하나만 있는 튜플도 이렇게 쉼표를 찍는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튜플은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life인데 괄호가 보는 것처럼 이 동그란 괄호로 시작을 해서 동그란 괄호로 끝나고 중간에 항목이 쉼표로 나눠져 있으니 튜플이죠. life의 튜 타입을 확인하면 튜플이 나오고요.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접근 이렇게 인덱스 주면 돼요. 그래서 튜플 life의 0번째 항목을 요거를 타입을 확인하면 리스트입니다. 실제로 화면에 출력해보면 캐나다의 76.5 요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튜플은 immutable 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0번째 항목을 코리아 78.0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로 바꾸겠다. 그럼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는 거고요. 이렇게 튜플에 있는 항목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고 튜플에 있는 항목 안으로 들어가서 0번째 항목의 첫 번째 값인 코리아를 캐나다를 코리아로 바꾸고 그 다음에 76.5를 78.0으로 이런 식으로
튜플에 있는 항목을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거를 바꾸겠다고 하면 바뀌어요. 따라서 튜플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튜플에 있는 항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바꾸고자 하는 것, 요거는 됩니다. 그래서 둘을 헷갈리지 않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반대로 만드는 건데 튜플을 캐나다는 요 리스트, USA는 요 리스트, 멕시코는 요 리스트로 하면 그림처럼 각각의 리스트가 두 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이 각각 캐나다, USA, 멕시코를 가리키고 있는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라이프라는 튜플을 만든다면 캐나다, USA, 멕시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라이플이에요. 그래서 라이프가 캐나다, USA, 멕시코, 캐나다, USA, 멕시코를 가리키는 항목으로 튜플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보는 것과 같이 라이프는 캐나다, USA, 멕시코 뒤에다가 한 줄을 더 넣었네요. 멕시코가 있었어요, 요 위에. 그리고 여기도 있죠. 그걸 이제 멕시코 72.5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멕시코가 가리키는 항목의 두 번째 있는 부분을 72.5로 바꾸는 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라이프가 가리키는 거의 세 번째 항목은 타고 들어갔을 때 72.0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면 멕시코가 72.0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으니 보는 것과 같이 방금 바꾼 건 멕시코를 바꾼 거고요. 라이프를 바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예제하고 약간 다른 반대 방향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튜플을 만들고 그 리스트를 바꿨을 때 해당 리스트는 바뀌지만 튜플의 값은 바뀌지 않는 거. 요것도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좀 확실하게 예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쪽에서 엘리먼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튜플의 엘리먼트를 바꿀 수 없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캐나다의 76.5를 다시 한번 80.0으로 바꾸는 예제가 있고요. 라이프를 출력하면 76.5에서 80.0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튜플에 들어있는 엘리먼트를 즉시 바꾸는 건 안 되고 그 엘리먼트 속으로 한번 더 들어가면 그때는 바꿀 수 있는 거를 다시 보여준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튜플이 좀 재밌게 쓰일 수 있는 그 케이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보는 것과 같이 두 개 이상의 값을 하나의 변수에 저장하고 싶을 때 10과 20, 쉼표로 끊어져 있는 거를 하나의 변수에 넣고 싶을 때 튜플 쓰는 거 나름 괜찮고요. 요것도 돼요. x 쉼표 y는 10, 쉼표 20 하면 10이 x로 가고 20이 y로 갑니다. x 쉼표 y는 튜플이지만 x는 당연히 인티저고요. y도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값을 두 개 이상의 변수에 한 줄로 넘기는 거 참 좋은 예고요.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하는 거는 교수님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의 이 튜플이 유용한 또 좋은 케이스는 값을 바꾸는 스워핑이라고 얘기하는데 S1이 first가 있고 S2가 second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렇게 임시 변수 하나를 둬요. 그래서 S2의 second 값을 temp에 저장하고 second를 저장하고 있었던 S2를 first로 바꾼 후 first를 저장한 S1을 다시 임시 변수 temp에 있는 값으로 second로 저장을 하는 걸 위해 변수가 하나 들어가고 세 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파이썬의 튜플은 이게 참 편한 게 S2, S1의 값을 S1, S2에 넣어라. 그러면 S2의 값이 S1으로 가고 S1의 값이 S2로 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또 파이썬에서 튜플이 주는 또 편안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튜플은 상대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을 텐데 앞쪽에서처럼 내가 리턴하는 값이 하나가 아니고 두세 이상의 값인 경우에 리턴하고자 하는 값을 보는 것과 같이 쉼표로 구분해 가지고 리턴 뒤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쓰면 튜플로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데이터 타입, 데이터 컬렉션 타입은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 딕셔너리라는 것이 이제 사전이죠. 사전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에서 우리가 애플을 찾으면 애플은 통상 키워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애플에 해당하는 설명이 오른쪽에 잔뜩 들어가 있을 테니 그 키워드에 대한 밸류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 value로 되어 있는 경우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짭니다. 통상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유기도 하지만 우리가 통상 학번을 가지고 뭐 이름을 찾고 학번으로 주소 찾고 학번으로 성적 찾고 그래서 학번을 키값으로 하고 그에 연결된 값들을 value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를 제공합니다. 일단 딕셔너리가 아닌 방법으로 프로그램 하나를 짜보려고 하는데 앞쪽에서 등장을 했었던 observation.txt 파일이에요. 요거를 일단 열고 그 다음에 bird count라고 부르는 리스트를 empty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에서 이제 한 줄씩 읽어드리네요. 앞뒤 공란은 없고요. found라는 임시 변수를 둬서 일단 false라고 해놨어요. 자,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bird count 처음 시작했을 땐 비어 있겠죠. 비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꺼냅니다. 처음 시작할 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행이 안 되겠네요. 자, 밑으로 보면 if not found입니다. found한 게 없다면 현재는 이거 실행 안 했으니까 found가 우리가 무슨 값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false 상태에서 구문이 실행이 안 됐으니 found는 false겠죠. not found니까 false에 not을 했어요. 그럼 if true가 되네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요거 실행이 안 됐었지만 얘는 바로 실행이 돼요. 뭐 하라는 얘기죠? 비어있는 버드 카운트에다가 그냥 추가하랍니다. 뭘 추가하나요? 방금 읽어드린 캐나다 구스가 버드로 있고 그 다음에 1이라는 값으로 리스트를 추가하네요. 즉 캐나다 구스라는 값과 하나를 찾았다 라고 한 거죠. 이제 두 번째 줄을 다시 읽어드렸을 때 마찬가지로 버드는 또다시 캐나다 구스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found는 false인 상태에서 일로 들어오면 캐나다 구스가 이미 버드 카운트에 하나 들어있죠. 따라서 꺼냈습니다. 이게 엔트리예요. 현재 캐나다 구수 1이라는 값이 있죠. 자, 조건문이네요. 캐나다 구수는 지금 읽어드린 여기서 두 번째 줄 버드로 들어온 캐나다 구수 같아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둘 다 캐나다 구수니 그럼 어떻게 한다? 1로 되어 있었던 요 엔트리 1번째 값을 하나 증가한다. 즉 캐나다 구수가 파일 안에 두 번째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found는 true. found의 의미를 이제 알겠죠? 현재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버드 카운트에 있는 곳에서 찾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버드 카운트에 이제 추가할 일은 없어요. 다음 건으로 넘어가니 롱테일드 제거가 들어올 거고 롱테일드 제거는 없으니 found는 true가 될 일이 없으니 여기 걸려서 다시 리스트에 집어넣는 이런 작업을 하겠죠. 결국은 파일 안에서 캐나다 구수는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캐나다 구수는 5 이런 숫자가 있을 거고 롱테일드 제거는 2, 스노우 구수는 1, 노던 펄만은 1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인 리스트로 하고 하나의 리스트에 키값과 그에 해당하는 밸류를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키값으로 버드를 쓰고 그에 따른 딕셔너리의 밸류를 숫자로 쓰는 형태로 바꿔보려 해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를 배우는데 딕셔너리는 사전적으로 이제 키값에 의해서 찾아지기 때문에 키 단위로 찾아져요. 따라서 우리가 굳이 얘를 순서를 매길 필요는 없습니다. 키값을 주면 바로 그에 해당하는 밸류를 쓸 수 있거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unordered고요. 숫자를 우리가 value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mutable한 형태예요. 그리고 key value 형태이기 때문에 키에 맞는 걸 찾아서 value를 이제 mutable한 값으로 우리가 바꾸게 되죠. 따라서 value는 바뀔 수 있고요. 키는 바꾸면 안 됩니다. 키가 바꾸면 흔들려요. 그래서 키 값은 immutable하고 value는 mutable하며 키는 순서에 상관이 없고요. 키 값을 주면 바로 찾을 수가 있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value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부르고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맵이라고도 부르는데 둘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요 점은 기억해두면 다른 언어 배울 때 편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예제인데
자, 일단 empty에 대한 얘기들 매번 시작할 때 언급하죠. empty 딕셔너리는 보는 것과 같이 브레이스를 열고 닫으면 empty 딕셔너리예요. 자, 앞쪽에 있었던 거를 바로 그냥 예제로 보였습니다. bird to observation이라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딕셔너리죠. 자, 보면 희한하죠? 앞에 문자열이 있고 콜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숫자가 있네요. 앞이 키값이에요. 캐나다 구스 키의 값은 밸류가 3, 노던 폴머 키에 대한 밸류는 1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bird to observation의 타입을 보면 딕셔너리가 나오고요. 이렇게 키값을 가지고 밸류를 찾아요. bird to observation, 즉 딕셔너리의 이름을 쓰고 이렇게 우리가 인덱스 찾아가는 것처럼 배가로 시작하고 닫습니다. 다만 인덱스에 해당하는 숫자를 우리는 리스트 같은 데서 썼는데 숫자가 아니고요. 키값을 그냥 써요. 그러면 northern 펄마가 밸류가 1이죠. 1이 출력이 되고 캐나다 구스 키에 대한 밸류가 3이었는데 캐나다 구스 키값으로 주면 3이라는 밸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캐나다 구스하고 노던 펄마만 현재 키값으로 있으니 없는 키인 롱테일드 제거를 주면 에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복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반복문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in 뒤에다가 이렇게 딕셔너리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for 뒤에다 bird를 하면 bird to observation에서 키값이 하나씩 bird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보는 것처럼 화면에 출력을 할 때 bird의 키가 왔으니 키값을 화면에 출력함과 동시에 딕셔너리에 키값을 줘서 이 bird에 현재 들어가 있는 키의 밸류도 화면에 출력을 해요. 그러면 스노우구스 63, 롱테일드 제거 71, 노던 팔머 1, 캐나다 구스 183이라고 나오니 바로 위를 보면 bird to observation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딕셔너리 항목으로 해가지고 정의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딕셔너리도 이렇게 반복문 안에다 집어넣어서 동작하는 거 가능하고요. for 구문 안에 in 뒤에 넣는데 그냥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in 뒤에다가 딕셔너리의 이름을 주고 얻은 것이 이 글이 포함이 되었나 가넷이 포함되었는지에 포함 여부를 물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이 글이 포함이 됐다는 것은 딕셔너리의 키값으로 이 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넷이 없다는 것은 bird to observation 딕셔너리에 가넷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쓰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순서를 좀 거꾸로 했는데 보는 것과 같이 빈 딕셔너리 만들고 새로운 항목 추가는 어떻게 하느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인덱스 값에 지금까지 없었던 키워드 스노우구스를 주고요. 33 그러면 비어있는 것에 새로운 딕셔너리 항목이 추가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글이라는 새로운 키워드와 밸류 999를 주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딜리트 있었는데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스노우구스 키워드에 해당하는 값을 딜리트해라. 그러면 스노우구스 33 이글 9였다가 스노우구스가 삭제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있었던 문법들 활용하고요. 새로운 항목들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요. 인 연산자를 통한 포함 관계, 반복문에서 하나씩 불러오는 것들도 어렵지 않게 앞쪽에서 배웠었던 문법과 유사하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클래스도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을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깐 살펴보면 지워버리는 거, 값을 가져오는 거, 키값만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거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고 예제 실행해 보면서 무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거 좋은 학습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 우리가 리스트인 리스트를 써서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을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파일 열어가지고 빈 딕셔너리 만들고 항목을 파일에서 읽어오는 거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비어있는 거에다가 항목을 하나씩 추가하겠죠. 따라서 딕셔너리 항목에 방금 읽어온 키값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1만큼 증가시킨다. 만약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딕셔너리에 현재 읽어온 키값이 없다? 그러면 새롭게 등장을 하고 등록을 하고 1값을 주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4줄로 할 수도 있고요.
딕셔너리의 메소드 중에는 get이 있는데 이 get의 input 패러미터를 키값만 줄 수도 있고 키와 밸류로도 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건 해당되는 키가 있으면 밸류 값을 리턴하는 건 맞아요. 근데 키값만 줬을 때에는 키가 없다면 none을 리턴하고 키하고 밸류를 줬을 때 키가 없다면 두 번째 케이스에는 요 밸류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get 함수, get 메소드를 응용하면 요 네 줄이 한 줄이 될 수 있어요. 버드 키워드들을 줘서 값을 찾았는데 있다면 그거에 대한 밸류가 올 테니 1을 더하는 거고요. 버드 키워드를 줬는데 없다면 0을 리턴하게 만들어서 더하기 1을 하니 1이 저장이 되게 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또 딕셔너리에서는 다른 데이터 컬렉션 타입에 없는 또 요런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요 줄이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인 줄 라인 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기에도 좋고 결국은 이제 에러가 발생할 소지도 참 많이 줄어들었다 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키값과 밸류가 있을 때 뭐 리스트인 리스트로 해도 동작은 했지만 그보다는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메소드 중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keys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키 값들만 모아서 다른 리스트로 만들어줘요. 그럼 이거를 소팅하게 되면 버드 투 옵저베이션 딕셔너리에 있는 키 값이 리스트로 만들어진 후에 소트가 되니까 정렬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화면에 출력하기도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특정 딕셔너리에 있는 키들을 순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저 keys를 사용을 해서 키값만 추출한 후 그걸 정렬을 하면 우리가 현재 딕셔너리에 있는 키값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순서대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꽤 유용한 메소드다 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를 사용할 때는 이 인버팅을 할 때도 가끔 있어요. 키를 통해 밸류를 찾는 건데 밸류를 통해 키를 찾을 수 있도록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A가 1개, B가 1개, C가 1개라면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1개짜리는 어떤 항목이 있을까? A, B, C. 이런 거는 뭐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위에 있는 식으로 실행하면 보는 것과 같이 1개짜리는 스노우구스와 노던 폴마, 2개짜리는 롱테일드 제거, 5개짜리는 캐나다 구스, 이런 식으로 인버팅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키값과 밸류로 되어 있는 거를 뒤집어서 밸류에 해당하는 키들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인버팅이고, 자동으로 해주는 건 없다. 하지만 여기 있는 프로그램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스킴을 통해서 키 밸류로 되어 있는 걸 밸류와 키들로 여러분들이 인버팅 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튜플,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있는 거 살펴봤고요. 차이점은 무엇이다? 튜플이나 set인 경우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였고요. 딕셔너리에는 키 값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 점만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내 메소드는 다 이전에 배운 대로 동작하죠. 순서가 의미가 있느냐? 스트링과 리스트 튜플은 의미가 있었고요. set과 딕셔너리는 현실 세계에 있는 수학이나 딕셔너리의 키값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더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키값이 오더가 의미가 없는 건 키를 주면 밸류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딕셔너리들이 있지 알고 싶으면 keys로 keys 메소드 꺼내고, 그 꺼내진 거는 리스트니까 그거를 정렬해서 이 딕셔너리에 있는 키 값들만 따로 보고 그거를 순서대로 보는 건 구현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다양한 타입의 컬렉션 데이터 타입을 제공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기존의 리스트에 이어서 set,
튜플,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미 현실 세계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타입을 파이썬 프로그래밍 안에서 구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하고 그 특성들 잘 이해한 다음에 메소드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의 데이터 컬렉션 타입에 대한 이론 수업을 마치겠고요. 강의 노트 안에 있는 실습 자료들 충분히 돌려보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 14에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